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사연 채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연만큼은 꼭 제보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집이 더 화목해졌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아시나요? 저와 남편이 딱 이런 비스무리한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관계로 만나게 된 사이예요. 당시 남편은 빵빵한 시댁의 둘째에 어엿한 커피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저희 커피집은 부산으로 관광하러 오시는 손님들이라면 한 번쯤 들릴 법한 큰 규모였는데요. 남편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장님이었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저는 이제 막 커피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풋내기 여자애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대시로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저, 저기, 오늘 그 청소 끝나고 잠깐 나 좀 봐요. 네?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아니, 드라이브나 하자고요. 떨리는 말투로 제게 고백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어른거립니다. 아줌마가 되어보니 그 시절의 그 설렘은 이제 추억거리, 안주거리가 되었는데 정말 남편의 볼은 홍당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빨개져 있어 너무 귀여웠어요. 은근슬쩍 사장님인 남편을 동경하고 있던 저는 그야말로 남편에게 홀딱 빠져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혼으로 이어졌답니다. 사실 결혼으로 이어지기 전 중간 다리가 하나 있긴 했는데요. 바로 아이였어요. 어떡하지, 오빠?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테스트기 해봤는데, 이거, 이거 임신 상태라는 거 맞지? 나 어떡하면 좋아? 아직 25도 안 됐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게. 일단, 우리 엄마 아빠부터 찾아뵙자. 누나도 너 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잘 됐다. 당시 남편은 마치 이 과정을 후딱 끝내버리자는 태도였습니다. 결기에 찬 눈빛으로 시댁에 저를 끌고 인사를 하러 간 것이었죠. 거기서 시부모님의 눈길, 특히 시아버지의 눈길이란 정말 매섭게 그지 없었습니다. 에휴, 요즘 애들 참 무섭다니까. 어떻게 애를 먼저 만들어 와서 결혼할 생각을 하냔 말이야. 결혼부터 하고 일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남자 아랫도리만 단속할 일이냐? 여자나 남자나 생각이 똑바로 박혀야지.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놈들이 결혼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까. 아유, 이거 큰일이다. 아버님의 발언 중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놈들이란 저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저는 너무 위축되어 있던 터라 뭐라 받아칠 말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게 죄도 아니거늘 단순히 혼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저는 볼록한 배도 가리고 연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만들어 온 걸 어쩌겠어요. 이쁘고 고운 우리 며느라기 혼수로 아기 해온 거라고 생각하고 어른으로서 축복해줘야죠.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아가야. 일단 인사하러 와줘서 고맙구나. 너무 긴장해 보이는데 이 과외부터 좀 들어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 시아버지와 참으로 대조되는 시어머니의 푸근한 인상과 자애로운 눈빛은 제게 크나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매의 눈길로 쳐다보는 시아버지에게 바짝 쫄아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이미 간파하신 듯 저를 따스히 안아주셨어요. 시댁에 갔을 땐 형님 되실 분이 이미 들어와 계셨고 이후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형님 역시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라고 하셨는데 특유의 근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있으시긴 해서 어렵게 느껴지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셨어요. 저에게 대하시는 것도 그랬고요. 나중에 저에게만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긴장했죠? 원래 말씀이 좀 거치신 양반이세요. 아휴, 내가 다 민망하네. 그런데 형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저는 심장이 쫄려오는 기분인데요. 거실에서 고성이 들리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아까 있던 일로 소리를 쾅쾅 치고 있으셨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아까 저를 감싸주신 것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어디서 여자 주제에 말을 크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놀라 어버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신 형님의 말씀에 이것이 시댁의 평범한 풍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충격이었죠. 나중에 당황한 남편 역시 아버지를 뜯어말리고 나서야 사태가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이러진 않는데 라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 어떤 촉이 왔어요. 쎄한 촉이요. 형님의 말 뉘앙스를 보아서도 시어머니의 말없이 우울한 얼굴에서도 그건 아주 일반적인 풍경이었답니다. 내가 그랬지. 내 말에 토달지 말라고. 어디 옆에 내가 남편 하는 말에 대들 생각을 해. 내가 나 말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 거 그거 몰라? 30년을 살았어도 그걸 모르냐? 알았어요. 그만해요. 애들도 다 있는데. 어머니의 소리 없이 사라지던 그 음성은 애처로울 만치 떨리고 있었답니다. 표정 또한 말할 것도 없었죠. 잔뜩 그늘이 들어진 그 얼굴엔 수치심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설 수 없게 끝나버린 일이었지만 그 이후 상견례를 할 때도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는 시아버지와 종종 맞부딪힐 일이 많다는 걸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었지만 적중했어요. 이래서 인생이 고통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촉은 늘 적중하니까요. 특히 시아버진 상견례 때 아주 무례한 발언으로 저희 친정오빠 성질을 들쑤시고 말았는데요. 상견례 때는 보통 자식들 어린 시절이나 훈훈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거기서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 자랑이 대개는 돈 자랑, 직업 자랑이었습니다. 시아버진 건축사로 일을 오래 하셨는데요. 자신이 그 시험을 어떻게 빨리 통과했고 집안의 그로 인해 얼마나 자식들이 덕을 봤으며 시어머니가 편하게 사셨는지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아니, 니네 시아버지 대단하더라. 어떻게 안 싸돈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시듯 말할 수가 있다니? 안 싸돈 보기가 부끄럽더라 정말. 아니 건축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니 뭐니 해도 본인 스스로 뿌듯하면 됐지. 뭘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구태여 자랑하냐 이 말이야. 친정 식구들 앞에서 한순간에 죄인이 된 기분. 아마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저 집안의 큰어른 되실 시아버지가 자서전 쓰듯이 줄줄이 자기 인생사를 읊는데 고개 끄덕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기다 명절날 한 번씩 저를 이런 식으로 들볶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게 제 속을 제대로 뒤집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시던지 왜 저희 친정을 건드실까요? 사돈께서 운영하시는 청소업체 말이다. 내가 나중에 건물 하나 사면 거기 청소 사돈께 맡겨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가? 아, 네 아버님.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요즘엔 직접 청소하시는 게 아니고 운영만 하시는 거라 제안을 수락하실지 모르겠네요. 뭐? 직접 안 하신다고? 아니 그럼 내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지. 난 사돈이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꼼꼼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맡기는 건데. 아이 그럼 됐다. 다른 업체 부르지 뭐. 하여튼 네 친정 오빠도 사람이 안 되긴 했더라. 그 젊고 창창한 나이에 청소라니 얼마나 불쌍해. 아무리 돈이 잘 벌린다 어쩐다 해도 딱 봐도 푼돈 버는 걸 텐데. 집안의 장남이고 아니 차라리 사돈께서 공부를 시켰으면 좀 좋아?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오빠 일에 대한 만족도 상당히 높아요.
물론 청소일 자체가 고되긴 하지만 저희 오빠는 보통 사람 관리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몸이 축나는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다.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녀석이랑 결혼한 거 이렇게 편하게 애 낳고 살 수 있는 거 이거 다 누구 덕인지 모르겠냐? 내 덕이야. 내가 돈 벌어다 갖다 주니까 네 시애미도 네 남편도 편히 살았던 거야. 아이고 너도 멀었다 멀었어. 헛똑똑이구만. 시아버지의 말에 대항한들 꿋꿋하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는 거침이 없으셨어요. 다만 여기서 아주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 같은 건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청소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까내리고 비웃던지 걱정하는 척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위선 부리는 그 행동이 정말이지 한 번씩 역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래준 건 어머님과 형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전에 아버님에게 한번 호되게 당하셨던지라 대놓고 하지는 못하셨지만 뒤에서 몰래 접붙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형님은 어머님과 반대로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한 번씩 퉁을 주었는데요. 형님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엄한 말투로 또박또박 하고픈 말을 힘주어 하는데 형님이 마치 여자 영웅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동서 친정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동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큰애 네가 오해한 거다. 난 작은애한테 뭐라고 한 거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아버님이 형님에겐 크게 이렇다 말씀을 못하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옛날에 이미 형님과 아버님이 대판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버님이 저 때와 비슷하게 형님의 친정을 가지고 술김에 욕을 세게 하셨는데요. 형님이 그만 거기서 못 참고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아버님은 그 말에 기겁을 하셨다고 해요. 손주는 보고 싶어 하시는 성격이고 아주버님도 그다지 경제적 수입이 없던 편이라 혹시나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 후에 돌아올 후환이 예상되잖아요. 이렇듯 형님이 한번 세게 나가시니 정글의 왕처럼 군림하셨던 아버님도 곧바로 깨갱하신 거죠. 한마디로 상대를 보고 덤비시는 분이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참 이런 말 못하지만 한마디로 비열한 구석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런 형님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댁의 이 암흑 같은 비밀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1년째 비스무리하게 되던 날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과 형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대화 내용에 소름이 오서서 돋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려지 마세요. 아버님 이러시는 거 한두 번 아니라 저도 속상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실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차라리 믿고 싶은데 이번엔 어쩐지 감이 안 좋아.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네, 바로 아버님의 바람기였어요. 뒤늦게 저를 발견하신 어머님과 형님은 호다닥 놀라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군요. 그러다 이내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앉아놓고 조용히 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지는 이미 어머님이 자식을 다 낳고 난 후 시작되었는데요. 그 세월이 거진 30년째고 자기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려니 하면 그냥 그러려니가 되더구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그래. 젊은 네 눈에야 내가 참 모자르고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나는 이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은 없단다. 그냥 이대로 무던하게 살다 가고 싶을 뿐이야.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배우자의 바람을 그냥 무던히 넘길 수 있을까요? 결혼한 지 갓 1년 된 저로서는 어머님이 그저 안쓰럽고 아버님이 너무 미울 뿐이었답니다. 그 후로부턴 아버님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 일을 그냥 이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필 저와 시어머니 형님이 함께 모여 남편 가게에서 오순도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와 그 옆에 팔짱을 낀 여자 두 사람이 지나가더군요. 그날은 특히나 남편이 커피숍 인테리어도 단장했겠다. 그 기념으로 모인 것이기에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는데요. 근데 팔짱을 끼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찬물이 뿌려지듯 단번에 분위기가 식어버리고 말았죠. 시어머니 얼굴은 곧바로 사색이 되셨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정말 어떻게 아들 가게 앞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유, 정말 내가 기절하고 싶다, 진짜. 어머님, 진정하세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시더니 한참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직접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앉으셔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는데요. 이내 눈물을 터뜨리시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어머님도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어린 나이에 가난한 친정에서 팔려가듯 아버님께 시집와서 그저 애 낳고 집안 살림하는 것 말고는 배운 게 없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축되고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못하면 내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 남편까지 쌍으로 나를 아주 들들 볶아댔지. 어떻게 그런 악마들이 있는지. 그때는 어려서 그냥 당하고 살았는데 내 지난 세월 돌아보면 그저 다 한이다. 그냥 얼른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이 꼴 안 보고 살았으면 낫겠구나 싶다. 이젠 다 내려놓고 싶어. 어머니의 한이 어느 정도였으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셨으면 둘째 며느리인 저를 데리고 그런 말씀을 토해내셨는지. 그 마음이 공감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딱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은 딱 그 상태 같았습니다. 나도 아버지 그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당연히 싫지. 엄마도 불쌍하고. 근데 어쩌겠어. 아버지가 나 학비 다 대주고 커피 공부 유학도 시켜주고 뭐 받은 혜택이 너무 많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혼을 권해도 엄마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해.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랑 살고 싶지 않으셔.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근데 용기가 없으신 것 뿐이야. 평생 가정주부로 집안에서만 살아오셨으니까 막상 이혼해서 나와 산다고 해도 막막하셔서 이대로 지내시는 거라고. 근데 어머님 이러다 정말 병드셔. 어머님 연세에 병드는 거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 여보. 나는 무서워. 우리 어머님 이러다가 완전히 망가지실까 봐. 저는 그때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정신을 놓으실까 봐 두려웠어요.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속이 골마도 한참을 골마계실 게 뻔했죠. 그게 다 암으로 병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대책이라도 취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막상 형님께서도 고개를 내저으신 게 시아버지를 말릴 길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그만두라고 몇 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때마다 뭘 하시는 줄 알아? 여자는 남자일 하는 거에 간섭하는 거 아니래. 그러면서 나보고 너희 젊은 세대들이랑 우리랑 다르니까 신경 끌으시는 거야. 동서도 그냥 아버님 문제는 내버려둬. 신경 써봤자 우리만 골 터질 뿐이야. 심지어 시아버지가 옮겨다니며 만나시는 여자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렸는데요. 차라리 꽃뱀이라도 걸려 된통 당하기라도 하면 그만두실 수 있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가족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제가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건 도련님도 아시고 아주버님도 아시겠지만 아버님 바람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님 몇 달째 죽만 드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돼서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하나 싶어요. 저번에 이희한테 듣기론 어머님이 아버님 몇 번씩 사고치고 다니실 때마다 그 수습 다 하시고 몇 번씩 피해자들한테 머리 조아리시고 어떻게든 합의하게 도우셨다면서요. 도련님도 아주버님도 그 자리에 있으셨을 테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안 됐고 불쌍해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아버님께서 술만 먹으면 그렇게 주사를 부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특히 젊었을 적에요. 젊었을 적 일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술을 자주 마셨었는데 일주일에 5번은 괜히 길 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그랬다네요. 그러다 한 번은 큰 싸움이 나서 어머님이 무릎 꿇고 제발 합의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아버님 주먹에 맞은 그 사람들도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니 불쌍해서 한 번은 넘어가 주었다고요. 사실상 아들이지 이게 남편인가요? 아들이라도 아마 그렇게 행동한다면 기가 찰 노릇일 텐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의 기함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말에 막내 도련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근데 형수님,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형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버진 강산이 바뀌어도 바뀌실 분이 아니고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이제는 이골이 나서 그냥 저렇게 참고 사시는데 적응이 되실 만큼 되셨어요. 뭔 수가 있었다면 저희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간 수술하고 술은 안 드시니까 그거 하나는 덜 하시니까 다행이죠 뭐. 맞아 여보. 내가 이 가족회의 아무 의미 없다고 했잖아. 이런 거 소집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 괜히 속만 답답해지네. 막내 도련님은 원래도 성격이 좀 맹한 편이었어요. 괜찮은 전문대 나와서 작은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이 뼈가 없는 타입이랄까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그런 타입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었어요. 사실상 시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나 많이 받고 자랐으면서도 자기 엄마가 저렇게 죽상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더군요. 저도 이 부분에 실망감이 꽤 컸답니다. 남편은 또 어떻고요. 그래서 그 가족회의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시아버지를 나서 설득하려고 해도 이걸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당시 애 키우느라 바쁠 때라 시댁적으로는 도통 신경을 쓰기 힘들더라고요. 애가 멋대로 소리 지르고 말썽을 부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아주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요. 드디어 막내 도련님께서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막내 동서가 들어오며 저희 시댁은 사실상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내 우울해 있던 시어머니는 막내 도련님이 데려온 동서를 보자마자 화색이 되셨고 이제야 새 아들이 모두 장가에 드셨다며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거기다 동서 성격이 똑소리 나더라고요. 막내 도련님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성격에 제가 다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역시나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막내 동서는 직업이 약사였는데요. 도련님 회사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입학도 졸업도 1등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남달라 보였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에 사자가 들어왔구나. 사자가. 내가 우리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한테선 보지 못한 재미를 너한테서 보면 되겠네. 어떻게 우리 한심한 막내 아들이랑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잘 들어왔다. 이제야 대화가 통하겠구나. 네. 그런데 아버님, 이 한심하지 않고 저보다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배울 때가 많아요. 제가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모르거든요. 이한테 많이 묻고 배워요. 그러니?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런 구석이 있는진 미처 몰랐네. 그냥 구멍가게 같은 쬐끄만 회사 다니면서 지 용돈벌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하헤이. 작은 회사긴 하지만 알아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거기 대표님을 제가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전이나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르시고요. 이이가 그런 회사 다녀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어요. 동서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또박또박 하는데 형님마저 약간 여기에 감탄하신 듯 했습니다. 형님도 한성질 하시는지라 아버님께 기죽는 법이 없으시긴 했지만 막내 동서는 시작 전부터 다르더라고요. 인사하러 온 날 말끝을 흐리고 살짝 주눅 들어있는 저와는 한참 다른 태도였어요. 저보다 어리고 손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절로 우러러보게 되더군요. 심지어 막내 동서는 집안도 괜찮았어요. 친정 아버지도 의사시고 어머니도 약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자연스레 그 길로 걸어가게 된 것 같다며 덤덤히 말하는데 저는 사실 이때 이미 남편에게 들어 동서 친정의 재정 상태를 꽤나 상세히 알고 있었답니다. 마치 남편은 막내 도련님이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그날 밤 내내 열변을 토하곤 했습니다. 사실 사람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집안이 잘 살고 보면 시작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친정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도 내심 주변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니 뭐니 유학을 갔다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요. 동서는 이후에도 시아버지의 선을 넘는 발언에도 잘 대처해서 저희 식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아버지조차 은근히 동서를 어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집안 재력 차이도 남달랐고 직업도 도련님보다야 훨씬 나았으니 그랬겠죠. 거기다 사람을 조용히 압도하는 분위기,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걸 갖춘 동서에게 시아버지는 대형견 앞에선 조그만 강아지와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러니 저만 샌드백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시댁에 갈 때마다 괜히 면박을 주시는 거 있죠.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시댁에 들렀는데 문지방을 넘자마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발언이었죠. 우리 딸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 집안 대일 아들 낳아오라니까 쓸데없이 계집애가 뭐냐 계집애가. 네 형님도 그렇고 너도 줄줄이 계집애 나왔으니 에이 밥맛이 뚝 떨어진다. 세상에 손녀 얼굴 보며 밥맛 떨어진다고 하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듣자마자 우리 딸 귀를 막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저희 아이 저한텐 너무 소중한 아이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애 있는 앞에선 자제해 주세요. 아이고, 야! 작게 말하면 하나도 안 들려. 너 내 귀 청력 테스트라도 하는 거냐? 뭐라고 씨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아들이나 낳아와라. 네 형님은 절대 애 안 낳겠다고 뭐 자기는 하나면 만족한다느니 뭐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으니 네가 그 자리 채우란 말이다.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애 귀한 걸 모른다. 에휴. 무슨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가요? 듣는 내내 콧잔등이 시큰해진 만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닌 그만하라며 얼른 저를 내보내셨고 무난 인사드리러 온 성의가 무색하리만치 전 쫓기듯이 나와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딸이 울지 말라며 저에게 손을 내미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그만 남편에게 전화해 너와는 도저히 못 살겠다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그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단판을 짓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단판은 개뿔. 시아버지에게 된통 당하고 온 건지 한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뺨 왜 그래? 맞았어? 그것도 손도 아니고 효자손으로 맞았어. 내가 이 나이에 진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나중에 골프채 드시는 거 겨우 피해온 거야. 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좀 허약 체질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노인네를 못 이길 만큼은 아닌데 아마 부모이기에 손을 대긴 그랬나 봅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집에 와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SOS 같은 거 보내지 말아야겠다고요. 일절 도움이 안 되니까요. 야, 너 고깟 한 소리 좀 들었다고?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일러서 자기 부모한테 찾아오게 만들어?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그 못된 버릇 당장에 고쳐라. 네 남편한테도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골프채로 두들겨 패주겠다고 전해라. 알겠냐? 아이, 여보, 그만해요. 그러다 우리 둘째 며느리고 아들이고 정말 인연 끊겠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조그맣게 말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도 화가 나서 받아쳐 버리려다 어머님 목소리에 가까스로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정말 어머님 말처럼 연을 끊어버릴까, 일을 친정오빠에게 일러버릴까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같은 성격의 친정오빠가 알면 시댁이 뒤집히고도 남을 테니 제가 조금 편하게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머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님 먼저 들어온 형님보단 성격이 유순한 편이었던 저를 더 편하게 여기시는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새벽에 걸려온 전화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후에 어떤 참담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다급히 전화를 끊으시더니 구태여 저희 집 쪽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어머님을 뵈러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운영하는 곳도 절대 안 된다며 다른 장소를 정해 거기로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말씀하신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는데 잔뜩 텅크러진 머리를 하고 다리를 덜덜 떠시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 손질만큼은 늘 단정히 하시고 다니던 분인데 말이죠. 왔니, 아가? 얼른 앉아봐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 순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시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왜인지 서류를 열어보기 무서워서 이게 무엇냐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더니 그냥 열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열게 된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것을 우르르 테이블에 쏟아내고 하나씩 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심지어 눈길을 더 사로잡게 된 건 그 상간녀의 나이가 몹시 어려 보였다는 점, 상간녀의 배가 약간 볼록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눈길로 시어머니를 보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요 며칠 이 양반 하고 다니는 게 수상해서 그 흥신소에 문의를 좀 넣어봤다. 이런 것도 조사해 주냐고 하니까 그 양반들은 자기들이 이런 분야 전문가라고 하더라. 근데 세상에 그 여자가 글쎄 그 영감탱이보다 20살이나 어린데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다지 뭐니. 근데 뭐라고요? 어머님 방금 그 임신이라고 하셨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이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라. 집 나가라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새 여자랑 이 집에서 오순도순 살아야겠으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이것도 내가 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정말은 너한테라도 말해야 속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한참을 얼떨떨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얼굴 한번 그 사진들 한 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건 짐승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바람을 눈 감아준 현모양처 부인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겠어요.
나 그래서 쫓겨나왔다. 네 형님 집에 가기도 민망하고 막내 애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못 가겠더구나. 이런 상황에서조차 나는 혼자였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우시는데 그 뒤에 고백하신 내용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바람만 참아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상간녀, 가정 파탄범이 와서 시어머니에게 행패 부리는 것마저 꾹꾹 참으셨다고요. 그 내용이란 같은 여자인 제가 듣기로도 수치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를 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 딸을 잠깐 봐주시는 아주머니에게 따로 부탁을 드렸어요. 형님과 동서에게도 이 일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을 파서 시간 내어 꼭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시어머니께서 그만 그날 밤에 유서 한 장을 남기시고 다량의 수면제를 드시고 만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고요. 다들 응급실에 모여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건 오로지 저뿐이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어딜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상간녀와 함께 있었겠죠. 어머님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얘들아, 쓸모없는 노인네는 이제 그만 세상을 등지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 부족한 날 이해해다오. 이런 유서의 내용도 가슴 아프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조용히 형님과 동서를 병원 밖으로 불러냈어요. 다들 놀라지 말고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나 이거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했는지 전 알아요. 낮에 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아예 나가라고 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상간녀는 시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리고 애까지 뵀다고요. 여기 사진들 보이시죠? 가여운 우리 어머님 갈 곳이 없어서 며칠간 모텔 전전하시다가 절 찾아오신 거였어요. 뭐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그새 바람을 피셨는데 이번에는 애까지 만들어 왔다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라고? 이건 아니지. 노인네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지. 아니 저번에 동서가 가족회의 소집했을 땐 나도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입은 다물었어. 근데 이건 정말 아니지. 이 이야기를 듣고 형님은 이내 잔뜩 흥분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사이 앞불싸 동서는 아직 시아버지의 바람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막내 동서가 들어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시아버지가 딱히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막내 동서가 잠시 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더니 커피잔을 콱 내려놓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도 형님도 놀랐습니다. 동서는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눈빛엔 살이마저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남편이 예전에 지나가듯 말해주긴 했었는데 그땐 그냥 아버지들 한 번씩 피는 그런 젊을 적 바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저 사실 여기서 형님들께 고백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일을 저지르고 싶은데 아무래도 형님들 동의를 얻기 위해선 제 가정사를 고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가정사? 저 부유한 친정에서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 타고난 바람둥이셨어요. 유전인지 뭔지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할머니 속을 썩이셨다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기질을 똑같이 물려받으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1층에서 약국하시는 이유도 아버지 행동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며 환자며 하도 홀리고 다니시는 바람에 엄마가 병원 망할까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저도 이게 평생 수치의사 상사였는데
시아버지까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형님들, 저 이거 가만 두고 보기 싫고요. 저에게 잘해주셨던 어머니 생각하면 더더욱 일을 쳐야겠다 싶어요. 막내 동서의 폭탄 발언에 저나 형님이나 살짝 얼어붙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도 저도 막내 동서가 그저 구김없이 자라왔을 그런 아가씨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저렇게 당당하구나 싶었는데 막내 동서의 당당함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었더라고요. 바람을 피고도 당당히 자기 아버지와 맞서고 싸우느라 길러진 수단이요. 순간 짠한 마음이 들며 동지애가 솟아났습니다. 형님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막내 동서의 손을 덥석 잡은 형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제 계획이에요, 형님. 그리고 저희 세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단죄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나섰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최근 시아버지께서 건축사 일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며 뜬금없이 음식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자신이 제2의 백종원이 되겠다나 뭐라나 하시면서요. 그래서 자리를 알아보고 계셨는데 막내 동서가 먼저 자기 친정 건물 2층에 자리고 있다면서 그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죠. 뭐라 그러냐?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막내가 날 도와주는구나. 아니다, 하늘이 날 돕는 거지. 자식 며느리고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 막내야. 사실 네 시애미도 갑자기 저런 선택해버리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 영 아니었잖아. 도움받을 데가 없어 아주 막막했는데 네가 아주 복덩이였구나. 아버님이 큰 사업 하시려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감자탕 집이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말씀드릴게요. 마침 저희 엄마가 감자탕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사돈께는 특 대짜로 선물해드려야겠구나. 공짜니까 출출하실 땐 언제든지 내 감자탕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하려. 시어머니의 병원엔 코빼기도 안 비추던 시아버진 막내 동서의 연락에 한달음에 달려왔고 동서의 제안에 어깨춤이라도 출 듯했어요. 저나 형님은 그걸 보고 비웃었고요. 시아버진 열심히 가게 인테리어며 뭐며 신경 써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형님 동서는 그 사이 시아버지의 감자탕 가게가 개업하기까지 기다리며 시어머니를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서로 생업이 있었기에 돌아가며 교대했었는데요. 다들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감자탕 가게가 개업한 날 저희는 일제히 모두 시아버지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상간녀도 마주칠 수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팔짱을 꼰 채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늙어 보였고 못된 심보가 얼굴 곳곳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나, 내가 너희 새로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소개가 늦었지? 여보, 나 이제 집안 안주인 될 사람이니까 소개 좀 해줘요. 여기가 당신 새 며느리들이라고? 어디 보자. 한 명은 기 세게 생긴 게 딱 봐도 드세 보이고 한 명은 없어 보이게 생겼고 한 명은 돈은 많아 보이는데 생긴 게 영 별로네. 자길 새로운 시어머니라고 주장한 그 여자는 순서대로 형님 저 동서를 가리키며 대놓고 험담을 하더라고요. 마치 기산제업 같았습니다. 농담조였지만 농담이 아닌 내가 서열 위이니 무시할 생각 말라는 선전포고요. 그에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 시아버지가 허허실실 웃더니 그래도 자식 새끼들보다 나아. 특히 우리 막내 며느리가 여기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저렴한 월세로 가게 내줬잖아. 하더라고요. 동서를 역시나 부단히 챙기시더군요. 그때까지 시아버진 자신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지의 감자탕 가게가 잘 되기만을 빌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6개월 정도였는데요. 감자탕집은 개업하고 얼마 안 돼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 행동을 개시했어요. 일단 동네 맘카페에 시아버지의 행동을 적는 것을 시작으로요. 이건 글을 잘 쓰시는 형님이 담당했고요.
두 번째, 제가 가게 앞에 나가 직접 만든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답니다. 전단지에 시아버지의 추악한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가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자세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나열한 전단지였습니다. 시아버진 가게 손님이 줄어들자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사업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팠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말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 전단지, 이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어디서 되도 않는 발뺌을 하려고 들어? 아버님, 상상력이 참 깜찍하시네요. 저 그런 거 만들 줄 몰라요.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딸밖에 낳을 줄 모른다고. 배운 거 없는 무식한 애라고요. 제가 무식해서 이런 고급 작업은 일절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여기서 따지지 마시고 나가세요. 이제 카페 오픈 시간이거든요. 뭐야? 이런 미친, 이 요망한 걸 봤나? 내 당장 네 머리칼 쥐어뜯어 놔도 성에 안 차는데 어디서?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 나서준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새어머니 들여 저렇게 되셨다는 걸 알고 난 후 남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대걸레 빤물을 그대로 시아버지에게 끼얹어 버리더군요. 순식간에 쫄딱 젖어버린 시아버진 멍하니 자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대들지 못했던 둘째 아들에게 이런 면이 있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죠. 한 번만 더 가게 오시면 대걸레물 더 끼얹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 시간부로 인연 끊을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고 동생 형도 다 같은 생각이고요. 아버지에게 이제 자식은 없어요. 네, 세 남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답니다. 어머님이 정말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니 그제야 현실을 각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면서 자신이 엄마를 방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열까지 하셨답니다. 당장에 시아버지의 멱살을 쥐고 흔들겠다는 걸 형님이 겨우 말리셨더랬죠. 아무튼 그렇게 세 자식에게 한꺼번에 팽당하신 시아버진 갈 곳을 잃은 신세가 되었죠. 상간녀는 얻었지만 자식들을 잃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제가 배웅하고 나선 후에야 전 동서와 형님에게 이 일을 전했는데요. 저희 셋 다 통쾌함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은 저희 친정오빠가 도왔는데요. 친정오빠가 청소업체 사람들을 싹 불러서 감자탕 가게 안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꼴을 만들어 놓고 그 사진을 찍어 저에게 전송해 주었는데요. 공들여 하신 인테리어가 절이되었으니 땅치고 후회하실 시아버지 모습이 절로 상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미소가 지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획의 일환으로 막내 동서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들었는데 저희 둘째 형님 친정 오빠를 고소하신다고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뭐야? 아니, 가게 안이 이렇게 엉망되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걔 편드는 거야? 아버님이 그러시면 저랑 형님 사이가 곤란해져요. 제가 형님께 은혜 입은 게 많아서요. 그러니 아버님이 가만히 계셔주시면 제가 이번에 친정에서 증여받은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아버님 드릴게요. 아버님 이번 생신 선물로요. 어때요?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동서의 말에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끝판왕 아버님은 동서의 말에 눈이 휘번뜩 뒤집어져선 그럼 고소 취하하고 가만히 생일날만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아버님의 생신날 준비한 계획을 펼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 형님네 부부, 동서네 부부까지 모두 모여 호텔 뷔페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진 인연을 끊겠다고 한 자식들이 모조리 등장하자 놀라더군요. 그 옆에 상간녀 역시 소문을 들었는지 흠칫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분이 아주 귀티나는 옷을 입고 등장했어요. 왜, 놀랐어요? 뭘 귀신 본 듯 놀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 누워있을 줄 알았나 보지? 당신 때문에 그 지경이 됐는데
병실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듣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같은 변태 영감탱이한테 당하고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더라고요. 지금껏 당해온 세월 절대 잊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줄 거예요. 기대해라, 이 망할 영감탱이야. 바로 우리 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고급 호텔 뷔페에 앉아있던 시아버지의 뒤통수를 그야말로 아주 빡세게 후려갈겼습니다. 어머님, 이래봬도 새 자식 길러내고 집안일에도 잔뼈가 굵으신 편이라 손님 하나는 아주 세거든요. 어머님에게 뒤통수를 맞으신 시아버진 악하며 토마토 스프에 얼굴을 푹 담그셨어요. 상간녀는 저희 세 며느리들이 처리했어요. 첫째 형님이 도망가려는 상간녀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제가 뺨을 한 대 갈겨버렸고 동서는 말로 조져놓았죠. 너 같은 가정 파탄범들이 세상에 얼굴 드러놓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니까 엄한 자식들이 상처받는 거야. 한 번만 더 저 노인네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땐 네 자식들에게 친히 편지 써줄 거야. 네가 술집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러자 상간녀는 벌벌 떨며 울며 불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이 모든 꼴을 당하시고도 자신의 막내 며느리에게 묻더라고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는? 동서는 빙그레 웃으며 건물 따위 애초에 없었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리고 매출 안 나오는 감자탕 가게에 당장 빼라며 지금 안 빼면 더한 후원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제야 후회에 눈물을 떨구던 시아버진 어머님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어머님은 그보다 더 매서운 말로 휘갈겼습니다. 야심차게 차린 감자탕 가게야 이미 매출 하락세 탄 지 오래고 내 이쁜 새 며느리들이 이혼 소송에 아주 좋은 변호사 고용해뒀다고 하더라고. 위자료 세게 물꺽 하고 있어. 이참에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요. 그 후 저희는 단란한 가족이 돼 이제야 자식은 자식으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부디 바람은 피지 마시고 가정에 충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되는 새댁이라고 하기엔 조금 연식이 된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로 사연 채널을 접해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것처럼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생인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이 지독한 가난을 겪은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죠. 저희 집은 아버지는 금융 쪽 회사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저는 3남매 중 장녀이고요. 아이가 셋이라 형편은 빠듯했어도 부모님은 자식 교육에는 열성이셔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틀려오면 종아리를 맞으며 혼나기도 하고 주판 학원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며 즐겁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저는 화학 전공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까지 자식이 셋이라 형편이 빠듯했기에 20살이 되어 막 사회에 발을 내딛던 그 순간부터 저는 결혼 자금을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내가 모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어요. 2달 일을 하고 나니 점장이 자신의 조카가 일해야 한다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억울했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이려니 하고 다시 프랜차이즈 빵집 알바를 구했습니다. 빵의 이름을 외우고 하루 종일 서 있고 화장실도 눈치 보며 다녀와야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번 돈 50만 원이 처음 통장에 들어온 것을 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바쁜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전공을 살려서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복지나 처우가 좋은 외국계 제약회사였어요. 유명한 약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제약회사처럼 접대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병원을 한 번씩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들께 약을 드리고 또 바뀐 사항들을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마케팅 역시 제 적성에 맞아서 저는 아주 바쁜 20대 후반에서 30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나이대 사람들 중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 아시나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10명도 더 되는데 집값도 높고 살기가 워낙 팍팍하다 보니 그냥 내가 벌 수 있는 한정된 돈을 나 자신에게만 쓰고 편하게 살겠다는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꼭 나이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요.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를 한두 번 사귀기도 했고 소개팅도 했었는데 결혼할 사람을 찾다 보니 경제력이며 뭐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더군요. 사람이 착해도 능력이 없으니 연애를 해도 힘들고 또 너무 잘난 남자도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자금이 없다고 5년 후에 결혼하자던 대학생 때 만난 남친을 그만 차버리고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형편의 남자를 찾아 소개팅을 하고 있었어요. 늦어도 35살 전에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줄기차게 소개팅을 했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더군요. 이렇게 쉽지 않으니 다들 결혼정보회사니 뭐니 그런 데를 가나 싶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저도 얼른 번듯하게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저는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영업부에 있는 권대리라는 분과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들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없는 분위기였는데 이분만은 술이 굉장히 세신지 멀쩡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신기해. 술 많이 드셨는데 멀쩡하시네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며 자신은 원래 술이 세서 회식 자리가 별 재미없다면서 요즘 취미로 열대어 키우는데 사진 볼래요? 하는 것이었어요. 다 큰 성인 남자가 열대어라니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신기해서 보여달라고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몇 번 밖에서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꽂히면 한 분야만 지식을 쌓는 저보다 훨씬 다방면으로 아는 것도 많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던 서양사라든지 여행 이야기 등 정말 무슨 이야기를 묻기만 하면 줄줄 나오는 통에 정말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이렇게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재미있는 남자랑 산다면 정말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더군요. 부모님이 집도 있고 상가도 있는 둥 먹고 살 만한 형편이고 시어머니도 젊을 때 미대를 다니셨다는 걸로 보아 유복한 집안 출신인 것 같았어요. 저는 결혼 자금이 없어 헤어졌던 전 남친을 떠올리면서 이번 연애는 예감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회사 비밀 커플로 연애를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게 됐죠. 저는 그렇게 5월에 신부를 꿈꾸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제 예상보다 시댁에서 갖추기를 원하는 것들은 꽤 많았어요. 집은 시댁에서 해주는 돈과 제가 일하며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샀고 어머니는 모피가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비싼 모피 코트를 한 벌 해드렸습니다. 예비 신우에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비싼 가방을 사드렸고요. 이불이며 한복이며 혼수를 보러 다닐 때에도 시어머님의 의견이 강하셔서 어머니의 의견대로 저는 어머니와 둘이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집안을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어지간하면 맞춰드리는 것이 좋다고 지금 삐그덕거리면 살면서 계속 그게 트집거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시댁은 어려운 존재이구나 하면서 어머니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어머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혼 준비를 가까스로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이 당일이 되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단골집이라는 한복집에서 약속한 식 진행 시간에 한복을 보내주질 않아서 혼주인 친정어머니가 한복 없이 식을 치를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일찍 체크를 하고 한복집에 항의해서 사장님이 급하게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간신히 식 시작 30분 전에 한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식을 치렀죠. 그리고 저희는 유럽으로 즐겁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친정에 들러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올리는 절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여행은 어땠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대뜸 한복 사건을 거론하며 친정엄마 흉을 보시는 거였어요. 아니, 사돈은 그런 걸 하나 꼼꼼하게 못 챙기셔서 어쩐다니? 나보다 5살이나 젊은 양반이 한복이 안 오면 미리미리 전화로 체크를 했었어야지. 저는 신혼여행 다녀왔다고 선물을 잔뜩 가지고 기분 좋게 왔다가 친정엄마 욕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잘못한 거 아닐까,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꼬투리 잡으시는 것 빼고는 남편도 저와 잘 맞았고 서로의 조건도 누가 봐도 훈훈한 커플이었기 때문에 애써 참는 것만이 능사라던 친정엄마 말을 떠올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하자고 스스로 세뇌를 시키면서요. 그때는 이런 일로 시어머니께 대들거나 해서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았고 저만 좀 누르면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남편하고 제가 사는 것이지 제가 시어머니와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며 좀 이해해달라고 거듭 저의 손을 잡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저 그렇게 남편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살이었죠. 임신 3개월이 되기 전 조금 피가 비친다는 소견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0월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죠. 저는 첫 생신이라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남편과 상의하에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고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 시간에 맞춰 식사 장소에 나오셨더군요. 그때부터 사실 어머님은 표정이 조금 안 좋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한정식은 코스별로 잘 나왔고 특히 구절판과 떡갈비가 맛있었습니다. 식사로 나온 들깨수제비도 고소하고 맛있었고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저와 신랑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시부모님께서 이미 결제를 하신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신랑을 쳐다봤지만 신랑은 이미 돈 내셨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친정 부모님 욕과 감히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디 생신에 돈을 써서 해결하려 하냐는 말이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생신을 어떻게 이따위로 할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식사 다 하고 돈까지 우리가 내야겠냐고 어머니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미 계산을 하셔서 당황해서 저희도 그냥 돌아온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돈은 드리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아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딱 그 짝이라며 뱃속에 지 새끼만 중요하지 물고 빨고 키워준 부모는 온데간데 없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걱정도 되고 어머님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뭉치는 배를 잡고서 마트를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잡채며 불고기며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해서 큰 5단 도시락통에 과일이며 뭐며 담아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께서는 시위하러 왔냐며 처음엔 문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드릴 것이 있으니 문만 좀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못 이긴 듯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첫 생신을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제가 생신 음식을 좀 해왔으니 아버님과 저녁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도시락을 한 칸 한 칸 꺼내어 열어보시더니 친정엄마가 해준 거 아니냐. 가만 보니 비싼 재료는 하나도 없고 싼 것들만 잔뜩 싸서 만들어 왔다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현관에 계속 저를 세워두신 채 소리를 질러서 임신 초기의 몸으로 3시간을 서서 그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성질대로 퍼부으시더니 목이 아프셨는지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시댁을 나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조심조심 앉아서 배를 문지르면서 아가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가야, 집 가서 같이 쉬자. 저는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친정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상황을 아시면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제 자존심에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랑이 오기만 기다리며 집에서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신랑은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다면서 왜 시키지도 않을 짓을 하냐고, 우리 엄마 한번 성질나면 아무리 달래보려고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도리어 성질을 내더군요. 저는 실컷 고생만 하고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아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시댁에 가지 않고 태교에 전념했어요. 신랑도 안 가도 된다고 그냥 컨디션 관리나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가족인데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그해 추석에 다시 찾아뵈면서 저는 또 시집살이를 겪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도 당신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온갖 트집을 잡아서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짜증을 낼 때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 같았습니다. 급기야 추석 명절에 식탁에서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리셨고 어머니는 시아버지께 화를 내다가 남편과 또 언쟁을 벌이고 저는 만삭의 배를 안고 제사 음식을 한 데다가 그날 내내 식탁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고함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벌을 서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싸움을 하셔도 조용히 싸우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자연분만으로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막판에 진통을 할 때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아기가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무척 조심하고 매일 아기용품을 소독하는 등 아주 많은 부분을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100일까지 아이를 키웠습니다. 요즘은 분유를 많이 먹인다지만 아무래도 모유가 좋겠지 싶어서 모유량도 늘리려 노력하고 부지런히 잠을 줄여가며 유축도 해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아기 낳은 당일에도 예고 없이 병원을 들이닥쳐서 당황하게 하시더니
제가 애기 젖을 먹이든 말든 벗은 제 가슴을 빤히 시아버지와 바라보면서 애가 젖을 잘 먹네, 못 먹네, 저를 젖소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혔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또 싸우고 싶지 않아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기가 너무 어려서요. 제가 젖 먹이느라 항상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고 아버님도 계신데 제가 좀 민망해서요. 혹시 아기 좀 클 때까지는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댁으로 찾아뵙고요. 저희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아지셨지만 그 후로는 갑자기 들이닥치진 않으시더군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해서 아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저는 꼬박꼬박 가서 아기를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목도 조금 따갑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그냥 오라고 일주일에 한 번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거냐 역정을 내셔서 혹시 제 감기가 아기한테 옮길까봐 마스크를 한 채로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있는 내내 마스크를 하고 손을 계속 닦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결벽증이라고 욕을 하시더군요. 네 성격이 유난스럽다 했더니 결벽증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것도 정신병이라고 우리 집에 무슨 병균이라도 있는 양 마스크를 하고 온갖 유난을 떤다면서 그렇게 계속 저한테 욕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런 것이라 울먹거리며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한번 기분이 나빠지시자 아예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아기가 놀라 경기를 일으켜 저는 응급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남편에게 한마디를 했다가 철썩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얼떨떨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겪은 일이 맞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때린 거야?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남편은 감히 어른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에 더 자극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일단 아기와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때린 지 30분이 지나서야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나도 신경이 곤두서서 사실 너무 날카로워지는 것 같다고. 자신이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더군요. 저는 일단 사과를 받아주는 척하고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상해 진단서를 뗐습니다. 뺨을 맞은 자체는 2주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신경정신과까지 가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단도 받았어요. 써먹든 못 써먹든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기를 들쳐안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참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결혼식장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꿈꾸던 결혼은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요즘 세상에 아직 내 나이 40이 안 됐는데 저런 남자와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문자만 와도 저는 신경이 바짝 곤두설 지경이었습니다. 전화고 문자고 사실 받고 싶지 않고 그저 피하고 싶더군요. 조금만 심기가 뒤틀리면 싸우려고 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이런 스트레스로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저 신랑도 이제 싫고 적당히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생활에 필요한 말만 하면서 지내고 아기랑 놀아주면서 애만 보고 살아야지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많다는 쇼윈도 부부가 이런 과정을 거쳐 되는 것인가 생각도 들고 이런 제 인생이 비참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만 보고 의지하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옹알이를 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애한테 아빠는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텐 못해도 애한테는 아빠고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순 없으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더 참고 조심하자고 기미가 보이면 자리를 피하자고 수백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하였어요. 신랑이나 시어머니가 있으면 저는 언제나 고개를 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피하자는 저의 전략은 나름 잘 먹혀서 그 후로 1년간은 큰 싸움이나 사건 없이 평탄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막 터지던 시점, 안 그래도 위생 등에 예민한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돈다고 당분간 술자리를 좀 줄이라는 저의 간절한 부탁에도 신랑이 계속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운동 동호회를 나가는 등 제 화를 돋구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더더라, 어디 유치원이 난리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며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직 2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신혼 때 그런 식으로 갑자기 와도 항상 술상을 봐주면 잘 대접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달랐어요. 아기가 혹시 세균에라도 노출이 되면 어쩌나 싶어 항상 안절부절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이번만큼은 신랑이 듣는 척도 하지 않아도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 건강만큼은 유의해줬으면 한다. 지금 너무 작고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신랑 친구들 모임도 함께 가지 않고 저 역시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최대한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어이 고등학교 친구가 딸 돌잔치를 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애기 돌잔치 때도 왔으니 우리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정 가야 하면 밥은 먹지 말고 당신 혼자만 가서 돌반지만 전해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결벽증 환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같이 가자고 하면 그냥 나서면 좀 어때서 매사에 따지고 들고 피곤하게 한다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기가 있는데 소리는 지르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기 정서가 불안해진다고 제발 부탁이니 아기 앞에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고 남편에게 애원을 했죠.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고 애써 저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요. 그렇게 그날 남편은 혼자 돌잔치를 갔습니다. 저는 기왕 간 거니 친구들과 술자리 있으면 즐겁게 놀다가 얼마든지 늦어도 좋으니 편하게 들어오라고 나름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잔치를 가더니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기 여보, 우리 집에 친구들 데리고 가서 한 잔 더 하면 안 돼? 친구들이 당신도 보고 싶고 우리 아기도 보고 싶다고 하네. 이미 꼬일 대로 꼬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말했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코로나 좀 나아지면 오시라고 잘 얘기해. 그랬더니 신랑은 계속 집에 잠깐만 가면 안 되냐고 다들 보고 싶어 한다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나중에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아기를 혼자 달래면서 겨우 밤 1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주야, 양주. 내가 저번에 제주도 가서 사왔지. 잠결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소린지 몰라 살짝 눈을 떠보니 시간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인가 하면서도 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것은 거실에서 상을 펼치고 안주와 술을 차리고 있는 신랑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밤늦은 시간에 코로나라는 신종 질병 때문에 난리라는데 여기까지 기어이 친구들을 데려오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제 격앙된 목소리에 남편 친구들은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는지 후다닥 자리를 뜨더군요. 남편 역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친구들을 따라 나갔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르셨어요.
저 역시 자존심 때문에 또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그렇게 그날 일의 상처가 가시지 않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어디서 잤는지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그냥 묻고 싶지도 않아 내버려 두었는데 우연히 침대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채팅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언제 와? 메시지는 짧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누구냐고 신랑에게 캐물었어요. 신랑은 새로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서 알게 된 임상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쩐지 믿업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저녁에 신랑이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콘돔까지 발견을 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유부남이 가방에 이런 걸 왜 가지고 다니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집에 남는 거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같은 팀에 있는 막내가 부탁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 새벽 2시에 막내에게 그럼 전화해서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슈퍼에서도 파는 걸 왜 당신한테 갖다 달라고 하냐.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고요. 남편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신을 줘야겠냐고 화를 내면서 팀 막내와 전화를 시켜주더군요. 전화를 받은 남편의 팀 막내는 맞다고 제가 가져다 달라 했다고 졸린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전화를 끊더니 남편은 화가 났는지 안방 화장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옆으로 확 쓸어서 던져버리더군요. 저번에도 집까지 온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더니 얼마나 더 자기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앞에서 너의 그 또라이 같은 성격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해야겠냐며 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의 사이는 점점 나빠져 갔어요. 이제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을 매일 주고받게 되었고 조금만 기분이 틀리면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생각 없이 쓰레기를 내뱉는 것 같았어요. 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폭언을 들으며 이렇게 살아야 하다니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으니 신랑도 저도 말을 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냉전을 했어요. 신랑도 저도 각자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어서 퇴근하고 신랑이 와도 저녁도 차리지 않고 저는 애기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보고 싶어 왔다면서 예고 없이 친정아빠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쩐 일이세요? 우리 딸하고 손주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아빠가 너 좋아하는 키위 사들고 왔지. 그래, 김서방은 언제 오나? 아빠는 저 먹으라고 사왔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골드키위를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냉전 중이라 신랑이 오기 전에 아빠가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앞에서 싸우는 꼴을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부득불 치킨을 안주 삼아 사위랑 술 한잔하고 가야겠다고 우기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냉전 중인 남편이 협조를 안 하면 어쩌나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아빠한테 왜 싸웠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 초조하게 아빠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발 신랑이 눈치껏 아빠에게 행동하길 바라면서요. 마침 7시 반쯤 되어 신랑이 오더군요. 아빠는 잠시 화장실에 가 계시느라 신랑이 온 줄 모르셨어요. 저는 잘됐다 싶어 간단하게라도 신랑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여보 있잖아.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는지 다짜고짜 신랑의 뒤에서 어머니께서 튀어나오시더니 대뜸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머리채를 처음 잡혀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가 빙빙 도니까 정신이 없고 너무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손을 황급히 떼어내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손은 제 머리카락을 단단히 부여잡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바람 누명을 씌워? 밥은커녕 물 한 잔 안 떠준다며?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애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집에 와서 밥 달라더라. 귀하게 키운 아들 이런 대접 받으라고 내가 결혼시킨 줄 아니? 어머니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차 싶어 아빠 생각이 나서 필사적으로 어머니 손을 풀려고 발버둥 쳤어요. 제가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것을 아빠가 보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집요했어요. 그때 갑자기 다가온 아빠의 손이 단번에 시어머니의 손목을 떼어내시더군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아빠는 화가 날수록 차분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신랑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계속 말을 더듬으시며 얼굴이 빨개지시더군요. 남편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찌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차분하게 신랑에게 말을 거시더군요. 김서방, 이리 와 앉게나. 아빠는 식탁으로 가서 앉으시더니 손으로 툭툭 식탁을 치시더군요. 식탁에는 사위가 오면 같이 마실 거라고 사오신 치킨과 키위, 맥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자석에 이끌리듯 자리에 앉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신랑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나 반찬하고 밥 좀 갖다 주게. 갑자기 시장하구만. 대뜸 신랑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랑은 뭔가에 홀린 듯이 냉장고에 있는 멸치와 김치, 콩나물 등 밑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서 아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신랑이 막 자리에 앉자마자 아빠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나 물 한 잔만 가져다 주게. 분명히 아까 한 번에 이야기해도 될 일을 지금 아빠는 일부러 신랑을 벌세우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당황한 듯이 아빠를 쳐다봤고 신랑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더군요. 신랑은 아빠의 눈빛에 쫄았는지 말없이 다시 일어서 물을 가져다 주더군요. 김서방, 그런데 이 멸치가 좀 짜구만. 아빠는 물을 가져다 준 신랑이 식탁에 앉자마자 또 타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상황을 보던 시모가 화가 났는지 끼어들더군요.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왜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 넌 뭐 하고 있니? 아빠 물 안 갖다 드리고. 사돈, 제 딸한테 지금 야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아빠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저는 아빠가 점점 더 화가 났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서 신랑과 시모를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아빠가 폭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야, 김서방아, 여기 어머니 물 좀 갖다 드려라. 아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갑자기 하대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어르신이 폭발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면서도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편을 보니 한편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저한테 힘으로 겁주더니 자기보다 더 덩치도 좋고 힘도 센 아빠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아니, 사돈, 지금 제 아들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어떻게 사위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하세요? 사돈, 지금 푸대접이라 하셨습니까? 요즘 농담으로 하는 말은 모르시나요? 사위 자식, 개 자식이라던데 제가 사위 머리카락도 뜯어드려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다 죽여버릴라니까. 김서방, 이리 와. 내 오늘 자네 머리털 싹 다 뽑아줄라니까. 아빠는 기세등등하게 시어머니 앞에서 부엌 가위를 들더니 신랑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신랑을 향해 가더군요. 우와, 이거 놓으세요. 신랑은 건장한 제 아버지가 큼직한 가위를 들고 나를 서걱거리며 머리를 잡으려 하자 기겁을 하고 총알같이 빠른 속도로 현관문을 향해 튀어나가더군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저는 100m 달리기 국가대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오더군요. 마치 궁지에 몰린 생쥐골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시더니 아들의 뒤를 따라 황급히 뛰어가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소중한 아들 뒷공문이나 평생 쫓아다니든지 말든지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정말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하면서 참았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렇게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못난 놈을 내가 그동안 그토록 믿고 사랑했다니, 평생을 함께할 남편으로 골랐다니 웃으면서도 스스로 창피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그간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어떤 지옥 같은 일들을 당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혼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 참아온 이야기와 차마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다는 것도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아빠는 정성스레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딸아, 내 딸, 아빠는 말이다. 네가 이혼녀가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건 상관없단다. 원래 남의 말은 한 번 입 밖에 내고 잊어버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법이란다. 아빠는 네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네 결정에 맡길 거야. 이제 너도 부모이기 때문에 네 아이의 앞날까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부모의 무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짐은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도 두렵게 하는 것이란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네 의견을 존중할게. 다만 한 가지 약속해다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혼자서 울지 말거라. 불효가 다른 것이 아니란다. 네가 혼자 울고 참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100배 1000배 더 아픈 거야. 네 곁에는 언제나 엄마 아빠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알았지?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 저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울지 말라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무한히 크고 깊은 부모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꼭 훌륭하게 자립하여 부모님이 나중에 힘드실 때 힘이 되는 딸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심사숙고하여 신랑과 이혼을 지내겠습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보려고 해도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남은 인생을 도저히 이 사람과 살 수는 없겠더군요. 물론 아기가 너무 어려서 마음에 걸렸지만 저렇게 계속 소리만 지르는 아빠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마음으로 그냥 저질러버렸습니다. 진단서 끊어둔 것도 있었고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문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죠. 이혼을 한 해 만에 좀 시끄러웠지만 결국은 제 뜻대로 제가 모은 증거들 앞에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모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지만 위자료도 물론이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빌다가 다음 날은 전화로 쌍욕을 하기도 하는 등 버라이어티한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저는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 인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귀를 닫아버리니 편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다니던 제약회사 일은 그만두고 아가씨 때 재미삼아 배웠던 베이킹 기술로 머핀과 쿠키를 구워서 팔기 시작했어요. 비록 조그마한 가게를 간신히 구해 새를 얻어 시작했지만 가게 앞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엄마들이 제법 빵을 팔아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콤한 빵 냄새를 맡으며 제 빵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하루를 보내니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많이 상쇄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곁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소박한 가게를 차리고 지내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꿈만 같은 요즘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저처럼 코로나 시작될 무렵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은 분들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코로나 블루라고도 한다던데 저는 가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싸우게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옥은 잠깐으로 충분했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그래도 힘들 때 가족과 의지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노력하며 고난을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 부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줄 분은 바로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시댁도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괜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 저의 이혼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벌써 오후가 되었네요.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머핀 드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커피 타임 하러 가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